중년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가? 아니, 무엇이 중년을 해방시키는가? 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오늘 준비한 신간소설은 언니들은 가볍게 날아올랐다. 김주욱 단편소설입니다. 이 책에 실린 7편의 단편소설 중에서 저는 오늘 구씨 여인의 부활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씨 여인의 부활. 올해 여름엔 거의 매일 비가 내렸다. 앞산의 나무는 부풀어 오른 듯 우듬지가 솟았고 빗물에 씻긴 도로는 매끄러웠다. 촬영 감독을 집에 초대했다. 한우 차돌박이와 와인을 대접할 생각이다.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고 책상 정리를 하다가 서랍 깊숙이 숨어있던 태아 사진을 발견했다. 선배의 자궁에 안착하여 있었던 생명이다. 나에게 태아의 모습은 선배가 숨을 거두고 침대에 미라처럼 누워있던 장면보다 더 자극적이었다. 태아의 사진은 이야기에 좋은 모티브이다. 주로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초음파 태아 사진은 행복이자 바로 불행의 상징이다. 나에게 이 사진은 성공을 염원하는 부적이었다. 나는 부적을 재떨이에 놓고 태웠다. 이런 사진을 누가 본다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다. 편집 작업 때 촬영 감독이 나에게 물었다.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나는 몰랐을 거라고 했다. 알았다면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촬영 감독은 오히려 임신 사실을 알고 영원히 사는 미라, 즉 가상인체가 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 같다고 했다. 냉동고에서 꺼낸 시신은 냉동 화상을 방치하는 폴리비닐 알코올이 거칠게 발려 있었다. 형태를 떠내기 위해 석고를 두껍게 바른 것 같았다. 앤드루 메디컬 센터 가상인체 기술자들은 류 박사의 지시에 따라 폴리비닐 알코올을 벗겨낸 다음 시신을 거대한 육절기 슬라이드에 고정했다. 카바이드 멀티 휠이 절삭을 위해 고속 회전했다. 슬라이드가 움직일 때마다 시신은 머리카락 두께만큼 앞으로 밀려나갔다. 나무처럼 단단하게 냉동된 시신은 얇게 점여지는 것이 아니라 톱밥처럼 가루가 되었다. 입체 스캐너는 슬라이드가 움직일 때마다 노출되는 시신에 횡단면을 입력했다. 류 박사와 작업장 안쪽에 설치한 유리부스 안에서 시신이 가루로 변하는 걸 지켜봤다. 시신이 디지털 데이터화되는 과정은 느리고 정교했다. 모니터로 보는 시신의 사진은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자기 공명 영상을 합쳐놓은 것 같았다. 시신의 몸체와 사지, 피하 지방층, 그리고 척추를 포함한 근골격, 흉부 및 복부의 장기들이 차곡차곡 입력되기 시작했다. 퀭한 눈으로 모니터를 보던 류 박사가 마른 세수를 하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조직과 기관, 혈관 등의 구조가 잘 보이게 만드는 보정 작업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 시신이 갈려나가는 장면이 부담스러워 잠시 고개를 돌렸다. 작업장에선 카메라 감독이 양미간에 힘을 주고 절삭 장면을 촬영했다. 촬영을 위해 설치한 조명이 밝아 시신의 절삭 단면이 냉장육처럼 보였다. 30대 후반의 촬영 감독은 나에게 에너지를 샘솟게 만드는 파트너다. 처음 봤을 때 새까만 말총머리, 가뭇한 눈썹, 웃음기 적은 입술, 넓은 미간이 나를 사로잡았고 카메라를 들고 뛰어다니는 여성의 모습이 매력적이었다. 나는 다시 모니터 영상에 집중했다. 이 프로젝트로 투자 많이 받으실 겁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도 히트를 칠 거야.
류 박사는 1차 공정인 절삭과 스캔 작업이 끝나려면 한나절은 걸릴 거라 했다. 시계를 보니 정오가 넘어가고 있었다. 어제부터 촬영팀과 동선을 잡느라 제대로 식사를 못해 허기가 졌다. 작업장 사람들 모두 1차 공정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을 모양이었다. 간단히 요기하려고 앤드루 메디컬 센터 지하 스튜디오에서 나와 길을 건넜다. 수제 햄버거 가게가 눈에 띄었다. 아메리칸 치즈, 베이컨, 구운 양파를 곁들인 치즈 스커트 세트를 주문하고 테라스 자리에 앉았다. 40년은 넘은 듯한 은행나무의 잎사귀가 봄바람에 흔들렸고 따스한 햇살이 살아있는 존재처럼 테라스에 넘어와 있었다. 지금 디지털 가상인체로 부활하고 있는 선배는 공해와 병충해에 강한 은행나무같이 굳건했고 은행나무 잎의 연두와 노랑처럼 계통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색깔이 분명했다. 사람들은 선배를 존경했지만 나는 그저 은행나무가 만들어주었던 그늘 같은 시간을 누렸을 뿐이다. 햄버거가 나왔다. 치즈가 패티를 스커트처럼 덮고 늘어져 있었다. 먼저 치즈 스커트를 벗기듯이 뜯어 먹을 때마다 패티가 조금씩 드러났다.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먹었다. 패티의 식감이 부드러웠다. 소고기의 입자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카바이드 멀티 휠에 가루가 되고 있는 시신이 떠올랐다. 그 가루를 다져서 굽는다면 이보다 더 부드러울 것이다. 선배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슬픔은 벌써 사라지고 연민만 남았다. 선배는 5년 만에 불쑥 나타나더니 그날로부터 석 달 후 세상을 떠났다. 선배는 유방암이 전이되는 동안 치료를 거부하고 진통제로 버티면서 죽음을 넘어 부활까지 준비했다. 가상인체 프로젝트는 사후 시신을 기증하여 일종의 디지털 마루타가 되어 의학 연구에 공헌하는 것이다. 류 박사는 가상인체에 관한 사회의 반응이 좋으면 선배를 생전 겉모습대로 재현하고 목소리까지 입힌 아바타를 만들 계획도 세웠다. 류 박사는 점심도 먹지 않고 유리부스 안에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얼어붙은 시신이 횡단면으로 미세하게 잘려나가면서 조금씩 부활했다. 대리석 무늬 같은 지방과 근육, 금색을 띠는 부신, 갈색을 띠는 간을 확인하던 류 박사가 자궁을 차련한 데이터만 따로 저장하여 나에게 보여줬다. 자궁 안에 손가락 길이의 핑크빛 덩어리가 보였다. 류 박사가 그 부분을 확대했다. 그것이 나를 보고 꿈틀거리는 듯 했다. 이게 뭐죠? 이거 뜻밖의 수학이야. 자세히 보니 그것은 제대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한 태아였다. 순간 현기증이 났다.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증발하는 것 같아 어지러웠다. 잠시 의자에 앉아 머리를 유리벽에 기대고 있다가 다시 모니터를 봤다. 꼬리가 달려있고 팔다리로 발달한 사지에 발아돌기가 선명했다. 물갈기처럼 보이는 두 손과 두 발, 그리고 희미한 얼굴의 형상을 보는데 생목이 잡혔다. 선배는 죽기 전에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내 속을 까맣게 태웠다. 몇 달 전 창문을 통해 연두빛이 스며드는 봄날이었다. 고기는 물론이고 된장찌개와 밑반찬이 맛있는 정육점 식당에 갔다. 주인장이 주방에서 전동 육절기로 고기를 썰고 있었다. 선배는 육절기 슬라이드에 고정된 고기가 왔다 갔다 하며 얇게 점여지는 모습을 관찰했다. 나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벽에 붙은 메뉴판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쏠게. 먹고 싶은 거 시켜. 선배는 자리로 와서 메뉴판을 보더니 대패 삼겹살을 골랐다. 비싼 거 먹지 그래?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대패 삼겹살과 참이슬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5년 만에 만난 선배를 훑어보았다. 40대 후반으로 들어선 선배의 안색이 안 좋았다. 얼굴 주름이 피어나고 있었고 머리는 염색한 지 오래되어 머리카락 뿌리가 하얗게 올라와 있었다. 요즘은 외모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양이었다. 선배와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시선을 내렸다. 목이 많이 파인 티셔츠여서 가슴골이 살짝 보였다. 가슴을 자꾸만 쳐다보는데 고기와 술이 나왔다. 나는 소주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다. 잘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 실컷 먹어. 낮술 오랜만이다. 낮술을 먹기에는 이상적인 날씨였다. 거리엔 연두빛 햇빛이 맑은 하늘에서 내리비치고 바람이 출렁임 없이 불어와 새수진이 돋아난 가지를 흔들었다.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니 오랜만에 행복해졌다. 나는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이렇게 다시 만나니 반갑네. 난데없이 전화해서 놀랐지? 우리는 건배했다. 오후 햇살에 소주잔은 빛났고 빈속에 찬 소주가 들어가자 가슴이 뜨거워졌다. 소주병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이슬 같았다. 젊었을 때는 초심을 버리지 말자는 의미로 처음처럼을 마셨고 지금은 찌든 몸과 정신을 정화하고 싶어 참이슬을 마신다. 우리는 한때 서로 다른 온도차로 인해 발생하는 물의 응결을 이루었다가 물이 수증기가 되어 날아가고 다시 물로 응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연인이 될 뻔했었다. 그런데 선배가 타임캡슐에 몰두하면서 흐름이 끊기더니 우리 사이에 더는 물방울이 맺히지 않았다. 타임캡슐은 선배가 참여한 미라 발굴 프로젝트였다. 선배는 파주시 교아리 야산에서 발굴한 수백 년 묵은 시신을 통해 얻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당시 삶을 들여다보는 연구를 진행했다. 미라 연구에는 역사학, 고고학, 복식학, 생물학, 지질학, 한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이 동원되었는데 선배는 병리학자였고 프로젝트의 선임 연구원이었다. 아는 영화감독의 초대로 단편 영화제 뒤풀이에 갔다가 선배를 만났다. 듬직하고 개방적인 성격에 매료되었다. 선배를 향한 애정이 한창 불타오를 때 미라 발굴이 시작되었다. 선배는 연락을 거의 끊고 연구에만 집중했다. 보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었다. 어쩌다 연락이 되면 보고 싶다고 투정 부리기 싫어 괜히 미라 연구에 관해 진지하게 물어보면서 선배가 일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루에 내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다. 당시 나는 히트작 없는 시나리오 작가였다. 명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해부 병리학을 세부 전공한 선배와 비교하면 괜한 자격지심이 생겼다. 학벌은 딸렸지만 다른 것으로 나를 각인시키고 싶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선배의 연구 과정에 등장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야기로 만들어 전달했더니 그게 진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다. 선배의 입장에선 나에게 관심을 보이게 된 전환점이 되었다. 선배는 내 상상력을 칭찬하며 술을 사주겠다고 했다. 만나서 술을 마시다 미라 발굴의 뒷이야기가 나왔고 내가 흥미진진해하자 취한 선배는 집에 가서 노트북에 저장된 발굴 일지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집으로 가는 동안 취해서 미라 이야기를 떠들어대는 선배의 입술을 보며 키스하는 상상을 했다. 그러나 선배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취기가 달아난 얼굴로 노트북을 열었다. 파주 야산에서 발굴한 미라에 관한 내용이었다. 돌처럼 굳어진 회광묘를 분쇄하여 외관과 내관을 들어올리자 뇌관의 천판에 능성 구씨 지구라고 적은 명정이 나왔다며 사진을 확대했다. 남자였다면 분명한 이름과 간직명이 적혀 있었을 텐데
여자라는 이유로 이름조차 제대로 적지 않았어. 조선시대였으니까. 너무하지 않아? 사람 대접도 못 받았어. 선배는 마치 내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사람도 되는 양 나에게 썽을 내면서 계속 관련 사진을 보여줬다. 시신을 감싸고 꽁꽁 묶은 대렴과 소렴을 수습하고 스비와 속옷을 벗겨내자 복부가 부풀어 올라와 있었다.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해보자 부풀어 오른 복강과 골반강 안에서 태아의 골격이 보였다. 태아는 정상분만 체위였다. 이름은 모르고 성씨만 알 수 있는 여성은 분만 중에 난산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패가스가 태아를 밀어내기 때문에 자궁에서 태아가 발견될 가능성은 적었다. 그 부분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소견을 적은 메모가 첨부되어 있었다. 태아의 머리가 모체의 질 전장을 통과하여 외음부까지 도달. 자궁벽과 오른쪽 복벽이 흑갈색으로 변색. 출산 직전 자궁 파열에 의한 출혈로 인한 쇼크가 원인이었다. 산모는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보기 직전에 죽었어. 그러게. 가문을 위해 아이를 낳다 죽었는데 이름도 밝히지 않은 건 너무했어. 공감하지도 않으면서 말은. 흥분하는 선배에게 동조하는 척하며 호시탐탐 선배를 덮칠 기회를 엿봤다.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던 선배는 이미 그런 나의 속내를 꿰뚫고 있었고 때가 되자 막상 별 저항 없이 나를 받아들였다. 선배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나의 애무를 받아들였다. 천천히 옷을 벗긴 다음 미끄러지듯 이어나가려고 할수록 흐름이 끊겼다. 한 손으로 내 것을 만져보았다. 아직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다시 위로 올라와 키스하는데 선배가 눈을 뜨고 나를 잡아당겼다. 그러나 내 것은 여전히 단단해지지 않았다. 시민성 발기부전인 나는 선배의 그런 태도에 겁이 났다.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 똑똑하고 늘씬해서 인기가 좋은 여자였다. 파티가 끝나고 나 같은 놈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은 여자를 집에 데려오는 것까지는 성공했으나 내 것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선배에게 가볍게 키스한 다음 마치 오줌이 마려운 것처럼 화장실에 들어가 이를 악물고 흐느꼈다. 화장실에 다녀와서 다시 시도하지 못했다. 흐름이 끊겨버렸고 다시 했다가 또 실패할까봐 불안했다. 미라가 자꾸 떠올라. 미라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냉장고에서 맥주나 가져와. 나는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모조리 마시고 오전에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하고 새벽에 나왔다. 집에 와서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파주 야산에서 발굴한 미라 때문에 조선시대 여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즈음 패배감에 시달리다 도피처를 찾은 것이다. 선배에게 아니라고 했지만 본능적으로 이야기 소재를 찾은 것이다. 사극을 쓰고 싶어서 선배의 발굴 일지에 등장한 구씨 여인의 옷고름을 찍은 사진을 모티브로 자료조사에 들어갔다. 구씨 여인은 성종 16년, 을사년 1485년에 사방했을 것이다. 그 뒤로 미라 연구에 관해 자꾸 물어보자 선배는 귀찮아했다. 뭔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음에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내가 시나리오 모티브를 찾으려고 안달이 난 것을 알아차린 듯 했다. 선배는 상상력이 진실을 규명하는 좋은 도구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무시했다. 의외로 선배는 미라 발굴을 마무리하고 나에게 먼저 연락했다. 오후 햇살에 빛나는 소주잔에 술을 따르는데 대패 삼겹살이 나왔다. 얇게 썬 고기가 둥글게 말려 있어서 양이 많아 보였다. 대패 삼겹살을 달군 소뚜껑 불판에 올렸다. 살점이 허물어지면서 바로 육즙이 흘렀다. 젓가락으로 육즙을 끌어모으자 살점이 되었다. 선배는 고기 몇 점을 자기 앞에 모아놓고 부침개를 뒤집듯이
정성 들여 고기를 구웠다. 나는 가위와 집게를 들고 부지런히 고기를 뒤집으며 먹기 좋게 잘랐다. 선배는 나에게 먹어보란 소리도 없이 노릇하게 잘 익은 삼겹살을 상추에 싸서 먹으며 말했다. 나 죽으면 시신을 기증하기로 했어. 죽을 병에 걸린 거야? 얼마 남지 않았어. 진통제에 취해 버티고 있어. 선배는 대답 대신 소주잔을 비우고 오묘한 표정을 지었다. 5년 동안 소식이 끊겼는데 며칠 전 선배의 전화를 받았다. 용건은 나를 가상인체를 위한 사후 인체 기증 프로젝트 기록 작가로 고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선배는 고기가 익는 족족 집어먹더니 소주를 연거푸 마시고 나서 말했다. 지금은 죽는 원인보다 죽음의 의미가 더 중요해. 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했으니까 포화 지방산이 원인이었을 거야. 선배는 피식 웃더니 고기를 두세 점씩 집어먹었다. 나는 몇 점 집어먹지도 못했다. 나는 대패 삼겹살을 2인분 더 시켰다. 주방에서 전동 육절기가 예리한 소리를 내며 냉동된 고기를 썰었다. 선배는 배추김치를 불판에 올리면서 말했다. 다른 집은 썰어서 꽝꽝 얼려놓는데 여긴 살짝 언 것을 잘라주네. 그래야 얇게 잘리나 봐. 오랜만에 봤더니 많이 변했어. 식욕도 왕성해지고.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 결혼도 했었고 시한부 진단도 받았고. 결혼은 했을 법도 했지만 병에 걸렸다는 것을 믿기지 않았다. 식욕도 좋고 에너지가 넘쳐 당장에라도 해부실에 들어가 메스를 들고 밤새도록 부검할 수 있을 듯 했다. 진짜야? 어디가 망가진 거야?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 농담이지? 선배는 추가한 삼겹살 2인분을 한꺼번에 불판에 올렸다. 지방과 살코기 부분의 색이 선명했다. 좋은 고기였다. 둥글게 말려있던 살점이 퍼지면서 육즙이 흥건해졌다. 돼지 기름에 불판이 달아올라 불을 줄였다. 나는 선배 얘기를 기다리며 말없이 배를 채웠다. 어떻게 지냈는지 네 얘기 좀 들어보자. 시나리오 각색 아르바이트 하다가 내 작품 기획 중이야. 그래, 어떤 얘긴데? 선배의 발굴 일지를 보고 나서 조선왕조실록 성종 17년에 등장한 구씨를 조사했다. 태종의 후손 함령군의 아들 덕성군 이민의 후처다. 파주 야산에서 발굴한 능성 구씨와 동일 인물은 아니겠지만 같은 인물로 설정한 기획안을 선배에게 얘기했다. 구씨는 18배 나이에 왕실의 대부호인 이민의 후처로 시집왔다. 이민이 일찍 죽는 바람에 성리학의 규범에 따라 청산갑으로 평생 수절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못마땅했다. 이민은 사별한 전처에게서도 자식이 없었고 구씨에게서도 자식이 없었다. 이민이 죽자 그의 제사를 받들기 위해 양자가 된 영인군 이수는 양모인 구씨를 업신여기더니 여종 둘만 남기고 이민의 가산을 모두 빼앗았다. 종친과 헌인하면 부귀를 누린다는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다. 외롭고 가난한 삶의 유일한 낙은 과거 준비차 금산에서 한양으로 올라와 언니 집에 머물고 있는 조카 이인원을 가끔 마주하는 일이었다. 어느 날 조카 이인원의 방문 연락을 받은 구씨는 곱게 단장하고 여종도를 절에 보냈다. 조카를 기다리며 지난 날을 떠올렸다. 방문할 때마다 이모로부터 세심한 관심을 받은 조카는 그것을 유혹이라 생각하고 안방에 침입한 것이다. 구씨는 거부하였으나 조카의 욕정을 이길 수 없었다. 조카는 정을 통한 사실이 알려지면 둘 다 온전하지 못한 것을 의식했는지 옷으로 구씨의 얼굴을 가리고 간음했다. 조카의 성폭력이 비운의 시작이었는데 구씨는 인식하지 못했다. 해질 무렵 조카가 집에 들어서자 구씨는 대천까지 나가 조카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데려와 정을 통하였다. 구씨는 조카를 안으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짐했지만 욕망의 물꼬를 거스릴 수는 없었다. 구 씨는 조카의 아이를 잉태했다. 조카는 아이를 낳은 뒤 순기라고 고향으로 달아났다. 구 씨는 양자에게 재산을 빼앗겼을 때보다 더 마음이 아팠다. 산통이 시작되자 여종이 양자 이순에게 알렸다. 구 씨는 자기가 아이를 낳은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집안 망신을 당한다고 사정했다. 그러나 이순은 구 씨가 처형당하면 남은 재산마저 빼앗을 생각으로 아버지 옥상군 이재를 통해 성종에게 아뢰었다. 자식은 부모를 고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왕이 계승에 문제가 있어 성리학의 가르침에 철저한 도학 군주의 이미지를 구축하던 성종은 왕실의 인척이 저지른 추잡한 일을 철저하게 조사했다. 4시 안중경이 실정을 조사하러 구씨 집으로 갔다. 구씨는 해산한 몸인데도 옷을 제대로 못 입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다. 국문이 시작되자 구씨는 순순히 자백을 했다. 그런데 이 인원은 처음에 먼 친척인 안개로가 구씨와 같이 있는 것을 봤다며 둘러대다 거짓임이 드러나자 이모가 유혹하여 어쩔 수 없이 간음을 했다고 발뺌했다. 또다시 주변 남성에게 배신당한 구씨는 세상에 아무 미련이 사라졌다. 성종은 구씨와 이인원을 가을 추수가 끝나고 교수형에 처했고 양자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영인군도 추국하였다. 의군부에서는 영인군 이순을 사형에 처할 것을 요구했으나 왕족인 관계로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구씨 여인에 관한 전반적인 사실을 이야기하자 선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는 모티브가 된 근친상간에 관한 설명을 덧붙였다. 구씨는 조카에게 성폭행 당한 후 자결해야 했어. 그러나 구씨는 계속 조카와 정을 통했지. 그 결과 조카의 아이를 임신, 출산하였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근친상간이자 폐륜이란 것이 당시의 중론이었어. 당시 사회는 신분제도와 유교의 영향으로 양민 남녀는 자유롭게 만나 사랑을 나눌 수 없었고 만나기만 해도 예법에 어긋난다고 하여 비난받거나 음란하다고 하여 처벌받기까지 했는데도 가까운 가족관계에서 정이 싹터 연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 문제는 근친상간을 법으로 강력하게 막았음에도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야. 선배는 소주잔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다. 구씨 여인은 폐륜으로 폐륜을 드러낸 선각자 같은데 성리학을 기반으로 건국한 조선 사회에서 폐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지적하고 장렬하게 처형당한 여성이잖아. 그런 선각자 캐릭터로 만들어봐. 역시 선배다운 발상이야. 가부는 아이를 낳기 직전 죽는다. 모든 사건의 증거를 없애기 위한 계략이었다. 가부를 죽인 것은 당시 사회제도라는 메시지를 잘 녹여내면 요즘 트렌드와 잘 맞을 거야. 그리고 첫 장면은 아이를 낳다 죽은 미라의 발굴 장면으로. 소주잔에 돼지 기름이 묻어 술맛이 떨어졌다. 선배가 내 빈잔에 소주를 따르려고 할 때 나는 사양했다. 이제 선배 얘기를 해봐. 잠시 침묵이 흐르고 선배는 입을 열었다. 1인분만 더 먹을까? 소주도 한 병만 더. 술과 고기를 주문하자 주인장이 손님이 남기고 간 소주를 가져와서 불판을 닦아줬다. 소주를 부으면서 나무 주걱으로 긁었더니 불판이 깨끗해졌다. 밑반찬과 야채를 더 가져오자 새로 술상을 받은 기분이었다. 대패 삼겹살을 불판에 하나하나 올려서 잘 펴주었다. 불판에 달라붙은 살점이 익으면서 하얀 연기가 살짝 피어올랐다. 선배는 불판에 올리지 않은 살점을 보면서 말했다. 의학 연구를 위해 몸을 기증하기로 했어. 죽은 다음에 시신을 해부용으로 기증하는 거 말이지? 선배는 참 대단해. 나는 겨우 지난달에 건강보험공단 가서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하고 왔어.
시신을 해부용으로 쓰는 건 맞는데 방식이 달라. 사후 냉동시킨 몸을 얇게 저민 뒤 촬영해서 가상인체를 만드는 거야. 디지털 마루타? 내 지식, 경험, 인간성까지 모두 넣어서. 어떻게? 내일부터 나를 따라다니면서 기록해. 그럼 알게 될 거야. 사람은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렇다 쳐. 그런데 결혼했었다면서 왜 이혼한 거야? 다행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어. 하마터면 임신했을 때 혼인신고 할 뻔했지. 누구랑 결혼한 거야? 내가 맞춰볼까? 같이 일하던 연구원이지? 아니야. 오래전부터 만나던 대학 동창이었어. 소주가 절로 들어갔다. 혼자 한 잔, 두 잔을 마셨다. 나 많이 좋아했니? 고기가 느끼해서 묵은 김치를 구워서 같이 먹었다. 배가 불러도 고기는 계속 들어갔다. 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었다. 아이는? 유산했어. 임신 6주 차에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고 기뻐했는데 병원에서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하더라. 그땐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었는데 유산하고 후회했어. 산모 나이가 많아서 그랬겠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내 경우는 유산을 했을 때 주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임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니 혼자 속으로 모든 것을 사겨했어. 남편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 아들 원하는 집안이라서 섣불리 알렸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했지.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에 대한 감정도 그렇고 결혼 자체에 회의가 일면서 혼돈의 상태가 되었어. 선배는 고분고분하게 살 스타일이 아니지. 나중에 임신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유산은 여자 잘못이 아닌데 임신, 출산 관련하여 모든 것이 내 책임으로 귀결되었어. 집에서 쉬어야 하는데 똑같이 일에 미쳐 있었겠지. 맞지? 오늘의 주제는 가부장제보다 더 엄청난 것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대화의 흐름을 끊어야 했다. 골목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화장실에 다녀왔다. 2차로 호프집에 가서 시원한 생맥주를 마시자고 했다. 선배는 피곤하다고 했다. 나는 그래도 가상인체 프로젝트에 관해 자세히 얘기해달라고 했다. 정육점 식당에서 나오자 때는 이미 저녁 나절에 가까워졌다.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의 누런빛에 반사된 빗방울이 불에 달려드는 나방의 비늘 가늘처럼 선배의 어깨에 떨어졌다. 큰 길가 호프집으로 걸어가는 선배의 뒷모습이 위태로웠다. 짐을 잔뜩 지고 고개를 오르는 듯 했다. 호프집 구석자리에 앉았는데 손님이 많아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나는 선배의 옆자리로 가서 앉았다. 옷에 밴 돼지고기 냄새 사이로 독특한 채취가 풍겼다. 정말 오랜만에 만난 여자였다. 몇 달 동안 방에 처박혀 소설을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았다. 향수보다 향긋한 냄새는 45년의 세월을 훈증한 것 같았다. 선배의 향은 자극적인 향기 안에 금세 무르는 과일향이 들어있었다. 기운이 솟았다. 그것이 채취에 자극받은 성욕이라는 생각이 들자 내가 혐오스러웠다. 나는 죽음을 앞에 둔 여자에게서 성욕을 느끼는 남자였다. 감자튀김이 나왔다. 기름진 안주가 계속 당기는 날이었다. 감자튀김에 뿌린 파마산 치즈 가루가 기름기와 짭짤함을 중화시키면서 입맛을 자극했다. 건배했다. 맥주가 들어가자 체온이 떨어졌다. 몸을 선배에게 바짝 붙였는데 피하지 않았다. 선배는 상실과 공감에 관해 이야기했다. 슬픔을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슬픔에 공감해줄 사람이 필요했어. 남편은 아니었어? 너처럼 고정관념과 편견이 심했어.
그러는 선배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5년 전 나를 좋아하는 척하며 내 마음을 설레게 했던 여자. 우린 그냥 친구였잖아. 내가 그냥 짝사랑한 거지 뭐. 남자들은 그게 문제야. 친절을 베풀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착각하거든. 굿이 여인을 범했던 조카가 된 기분이야. 뭐라고? 조선시대 조카 때문에 이모가 처형당한 사건이 있었어. 하여간 짝사랑도 선을 넘으면 폭력이야. 나는 할 말을 잃었고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왔다. 맥주로 겨우 식혀 가라앉혔다. 지금은 짝사랑 같은 감정 없지? 당연하지. 가상인체 얘기나 해봐. 피곤해. 나 좀 집에 데려다 줄래? 선배는 휘청거렸다. 내 부축 없이는 잘 걸을 수 없었다. 선배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가상인체에 관해 설명했다. 선배는 앤드루 메디컬 센터 사후 인체 기증 프로젝트에 등록되었다. 죽으면 바로 연구실 냉동고로 옮겨져 급속 냉동된다. 숙성 기간을 거친 냉동 시신은 머리카락 두께로 점여져 촬영된다. 데이터로 환생한 시신은 의학 연구를 위해 수없이 절단하고 뜯어내도 다시 저장하면 멀쩡한 인체가 되는 디지털 마루타였다. 시신 기증을 하게 된 동기는 미래를 위해 살아있는 미라가 되고 싶어. 그걸 믿으라고? 너 같은 속물은 이해하기 힘들겠지. 나는 선배의 진지한 표정을 보면서 조금 동화되었다. 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거야? 유방암이야. 얼마 남지 않았어. 갑자기 취기가 올라 선배의 가슴이 점점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선배가 갑자기 등장한 것도 선배의 상태도 모두 실감나지 않았다. 택시가 오피스텔 앞에 섰을 때 아무리 뒤져도 지갑을 찾을 수 없었다. 선배가 계산했고 이번에는 선배가 나를 부축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선배를 끌어안았다. 선배의 가슴이 염려되어 꽉 안지 못했다. 집안은 모두 흰색이었고 짐이 거의 없어서 이삿짐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이사를 하려고 짐을 빼는 그런 분위기였다. 선배는 덩그러니 놓인 침대에 무릎을 가슴까지 당겨 안은 채 벽을 보고 누웠다. 나는 이불을 덮어주려다 말고 공룡알 같은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선배는 시체처럼 누워 움직이지 않았다. 나도 똑같이 모르 누워 선배의 목덜미에 숨을 불어넣으며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내 것을 확인했다. 단단하게 발기가 되어 있었다. 나는 일어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길 때 서둘러서 팬티가 찢어지고 말았다. 선배는 저항할 듯 하다가 이불을 끌어당겨 배부터 얼굴까지 덮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혀로 꽁꽁 언 고깃덩어리를 녹였다. 잠시 후 고깃덩어리가 녹으면서 붉은 육즙이 흘러 시트를 물들였다. 바지를 벗으려고 몸을 일으켰을 때 나는 아주 높은 곳에서 이 장면을 내려다보는 듯 했다. 나는 5년 전 짝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니 실패한 정사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이불 속에서 들리는 신음을 들으며 내 몸에 달라붙은 끈적끈적한 욕정을 걷어내고 쓰러졌다. 작품 해설. 김주욱의 언니들은 가볍게 날아올랐다에 실린 7편의 소설을 관통하는 주제는 나이 들므로 인해 마모되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환원하자면 무용성과 상실의 감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에 관한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주욱은 이번 소설집에서 나이 듦에 대한 낭만적 미사여구를 걷어내고 중년의 인물들이 느끼는 불안과 허위의 실체를 서늘하게 해부하고 날카롭게 묘파하는 데 탁월한 감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의 진정한 가치는 작가가 허물어진 중년의 시간을 포용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더 나아가 중년 이후의 삶을 재건하는 데 진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데 있다.